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며칠 전에 F-22 스텔스기가 알래스카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집단 이륙훈련, 코끼리 걸음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신인균의 국방TV를 보고 알았고요. 근데 F-22가 어제 한 게 처음 훈련이 아니라 벌써 올해 들어 두 번째 훈련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2월 28일 날 버지니아주의 랭리 유스티스라고 하는 합동기지에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F-22가 집단 이륙, 코끼리 걸음 훈련을요. 제 믿음방패TV 3월 4일 날 방송된 미북 정상회담 결렬된 이유, 군사 전략 부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래 코끼리 걸음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정식 명칭은 Close Formation Taxi라고 합니다. Close Formation은 밀집 대형이란 뜻이고요. 택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리고 착륙한 이후에 천천히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택시라는 뜻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밀집 대형 이동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미군이 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북한하고의 그 거리가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우니까 종심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적의 침략이 확인된 순간에 공군이 잽싸게 대량으로 이륙을 해서 서울을 노리는 장사정포 공격해야 되고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내려오는 인민군의 기갑부대라든가 기계화 부대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의 A-10 썬더볼트 공격기하고 F-16 전투기가 이 집단 이륙 코끼리 걸음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대북 군사 옵션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3월 26일 날 했던 알래스카에서 했던 F-22의 코끼리 걸음 훈련 이것도 왠지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 것 같다 이거죠. 물론 미군 당국에서는 러시아의 폭격기를 염두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 걸음 훈련에 참가한 F-22 숫자가 너무 많아요. 24대나 참가했어요. 2월 28일 날 버지니아주에서 했던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도 24대가 참가했고요. 근데 이제 2월 28일 날 버지니아주 코끼리 걸음 훈련은 조금 다른 게 1파, 2파로 나눠서 12대씩 나눠서 1파가 먼저 집단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2파가 그 뒤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집단 이륙을 하는 이렇게 1파, 2파 나눠서 이륙하는 훈련을 했고 알래스카에서는 24대가 그냥 다 같이 집단 이륙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여하튼 알래스카에서 했던 훈련에 24대나 참가했다 이거예요. 러시아의 폭격기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예요. 보통 러시아가 알래스카에 이렇게 폭격기를 보낼 때는 한 2대 정도 보내서 깔짝깔짝 되거든요. 거기에다 요즘에는 이제 전투기 옆에 에스코트로 붙여서 그러니까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 그냥 이렇게 와서 알래스카에서 잠깐 깔짝깔짝 대다가 돌아가는 이런 약간의 도발 이런 식의 작전을 펴는 건데 24대나 집단 이륙하는 훈련을 해서 러시아의 폭격기를 대응한다. 이건 좀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은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뒤에서 F-22가 가까이 붙어서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저 사진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저거 같이 갔던 F-22 동료 조종사가 찍은 거예요. 저걸 미 공군에서 언론에 공개했고요. 자, 앞에서 도망가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폭격기 이 조종사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 뒤에서 F-22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고 유유히 그것도 그리고 요 멀리서는 동료 F-22 조종사가 사진을 찍고 있고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를 미 공군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장면이. 러시아 공군하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러시아 공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유유히 바짝 붙어서 폭격기 바짝 붙어서 F-22가 유유히 따라가고 있고 이걸 멀리서 F-22 동료 조종사가 사진으로 찍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야, 너네 러시아 폭격기가 아무리 알래스카까지 와서 깔짝깔짝 대도 너네들은 이 F-22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러시아 공군 입장에서. 러시아가 이런 일을 2번이나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수호이 35 전투기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수호이 35 전투기를 같이 보내면은 러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발생하냐면요. 수호이 35는 투폴레프 95 폭격기에 그 항속 거리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 폭격기는 항속 거리가 10,000km가 훨씬 넘고요. 수호이 35는 항속 거리가 3,5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폭격기 혼자 알래스카 와서 작전을 하고 돌아갈 경우에는 혼자 왔다 가면 돼요. 근데 수호이 35가 옆에서 호위하는 역할로 같이 따라갈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 공중급유기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공군이 그 투폴레프 95 폭격기가 사진에 2번이나 찍힌 이후에는 이 수호이 35 전투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작전이. 공중급유기도 떠야 되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죠. 옛날에 그냥 폭격기만 한 대, 2대 이렇게 왔다 가면 되는데 이젠 전투기 따라가야 되고 공중급유기 따라가야 되고 작전도 위험해지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아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러시아가 폭격기를 알래스카에 보내서 이렇게 깔짝깔짝 대고 돌아가는 이 작전을 작년 9월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무리 수호이 35 전투기가 같이 온다고 해도 F-22 스텔스기에는 상대가 안 되죠. 폭격기 2대, 여기 에스코트하는 수호이 35 2대. 이렇게 오면은 F-22가 단 2대만 떠도 충분하고요. 뭐 좀 넉넉하게 방어 작전을 펴겠다 싶으면은 4대만 뜨면 돼요. F-22가. 그런데 3월 26일 날 알래스카에서 했던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 무려 24대나 집단으로 이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들어 2번이나. 2월 28일 날 버지니아주, 3월 26일 날 알래스카주. 저는 이거는 물론 미군 당국은 러시아의 폭격기를 대응한 훈련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궁극적으로는 전면전을 대비한 훈련이라고 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미 해병대 하와이에 있는 해병부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륙 공중 강습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는 뉴스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보니까 들어온 전력이 꽤 많아요. C-130 계열의 수송기, 공중급유기, 특히 헬기 공중급유기까지 해서 6대 이상이 들어왔고요.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특수부대 수송기가 4대, CH-53 킹스텔리온 수송 헬기가 4대, 바이퍼 공격 헬기가 4대, UH-1 슈퍼 휴이 다목적 헬기 2대 등 해서 20대 이상이 이번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상정한 공중 강습 침투 훈련입니다. 원래 한반도에서 미 해병대가 이 훈련을 할 때는 어느 부대가 오냐면은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해병대 원정부대가 와요. Expeditionary Unit이라고 하거든요. 원정부대. 원래는 그 부대가 와요. 그 부대가 와서 훈련을 해요.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해병대 본부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병대 본부대 사령관 루이 크로파로타 중장이 직접 자기 부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부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자, 작전 사령관이 왜 직접 왔습니까? 한국에? 직접 와야죠.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작전 사령관이 직접 와서 봐야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 한국에는 산이 많구나. 아, 그러니까 이라크 같이 사막 같은 지형, 탁 트인 개활지가 아니라 산이 많은 지역이구나, 한국이라는 곳은. 아, 그러면은 전차들이 밀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공중 강습 작전으로 주요 거점들을 잽싸게 장악하고 이런 식의 작전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공중 강습 작전을 펼 때는 이 공중 강습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은 경무장을 하고 공중 강습을 하거든요. 공중 강습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뭐 중장비를 다 갖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장갑차나 전차 같은 건 당연히 못 갖고 오고, 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도 갖고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경무장밖에 못 가져간다 이거죠. 아, 그렇다면은 만약에 북한 인민군이 미 해병대가 공중 강습한 그 지역으로 기갑부대라든가 기계화 부대를 끌고 온다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공중에서 헬기나 전투기들이 와서 공중 근접 방어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한국에 직접 와서 봐야죠, 작전사령관이. 아, 그리고 한국군을 만나보니,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상당히 있어, 보니까. 그리고 중하급, 중하급 장교들의 각각 개인의 능력은 출중한 것 같은데, 그 장군들하고, 고급 장교들. 아, 이 사람들은 다들 이 문재인한테 아부 떠느라 바쁜 것 같아. 아, 이런 지휘부를 갖고 있는 국군이 각각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이런 지휘부를 갖고 있는 한국군이라면은 미군의 대북 선제 공격에 같이 참여하기가 힘들겠군. 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한국 국민들하고 이 한국 군인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면 정말 불가피하게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나? 이런 거를 루이 크로파로타 중장, 그 작전 지휘관이 와서 직접 보고 깨닫고, 물론 이런 식으로 깨달으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불이익이죠.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군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이 문재인한테 아부 떠느라고 이 나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군 여러분. 특히 장군님들. 여하튼 미국은 분명히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코끼리 걸음 훈련을 하는 이 F-22 스텔스기들이 날개 밑에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있어요. 자,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2월 28일 날 버지니아주에서 했던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도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있고, 3월 26일 날 알래스카에서 했던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도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원래 F-22는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투기 아닙니까? 근데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은 스텔스 기능이 확 떨어져요. 스텔스 기능은 기대를 버려야 돼요.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 근데 왜 굳이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코끼리 걸음 집단 이륙 훈련을 했을까? 자, F-22는 내부 연료만 쓰고 비행을 했을 때는 항속거리가 17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외부 보조 연료 탱크를 달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3200km로 늘어나죠. 자, 항속거리가 1700km라는 것은 작전 반경은 그 절반, 850km라는 얘기예요. 작전을 펼치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근데 그림을 보면은 요코타 기지에서 북한까지 1200km고요. 치토세 기지에서 평양까지 1400km,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하면 1500km 정도 됩니다. F-22가 외부 보조 연료 없이 내부 연료만 갖고 가면은 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 F-22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은 F-22는 지상 폭격보다는 전투기 대 전투기끼리 싸우는 공중 전투 능력에 특화된 비행기고요. 물론 지상 폭격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중 전투 능력, 따라서
다른 스텔스기들을 호위하는 역할에 집중할 겁니다. F-22가 북한 상공으로 같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미군의 비싼 폭격기 있잖아요.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F-117 나이트호크, 얼마 전부터 그것도 훈련을 시작했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F-35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속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음속 이상의 속도가, 초음속의 속도가 나오고요. 근데 F-117 나이트호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B-2, F-117, 물론 이제 F-35도 같이 호위를 해주겠지만, F-22가, 여하튼 다른 스텔스기들은, F-35를 포함해서 다른 스텔스기들은 딱 그 지점에 가서, 자기가 맡은 지점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F-22의 주요 역할은 이런 B-2, F-117, F-35 이런 스텔스기들을 옆에서 호위하는 역할에 치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인민군의 전투기가 떴다 이러면은 바로 F-22가 가가지고 그 전투기를 요격하는 일을 할 거고, 다시 뭐 돌아와서 또 호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F-22가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면은 뭐 빨빨거리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스텔스기들보다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작전 비행기들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하게 될 거라고 제가 3월 12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는 밀덕들이 많아요. 그 밀덕들이 하루 왼종일 자기 집, 아파트, 자기 집에서 하루 왼종일 그 주일 미 공군기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그러다가 어떤 뭐 비행기가 오면은 그 사진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다 올리고, 이러니 보안이 안 지켜져요. 특히 일본 요코타 기지 같은데 F-22 스텔스기가 한 10대가 오면은 그냥 큰 뉴스거리가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그걸 또 이제 언론이 받아서 뉴스로 내보내게 되고, 비밀이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북 군사 옵션의 핵심은 이 스텔스기들이 아무도 모르게, 김정은이 모르게 기습으로 북한 상공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들을 80-90%를 싹 제거하고 나오는 거다.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렇게 비밀이 안 지켜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작전 비행기들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배치가 될 겁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보안이 유지돼요. 이 기지 주변에는 민가도 별로 없고 특히 아파트가 없어서 그 기지 안에 무슨 비행기가 왔다 갔는지 뭐 전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1500km. 자, 그 F-22 스텔스기가 북한에 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물론 그 작전 수행하고 굳이 가데나 기지까지 안 돌아오고 남한의 오산 기지에 착륙하면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 연료만 가져갔을 때는 그 연료가 간당간당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F-22가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할 때는 보조 연료 탱크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이걸 갖고 가다가 한반도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보조 연료 탱크를 바다에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내부 연료만 갖고 북한 상공으로 진입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2월 28일 날 버지니아주에서 했던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도, 그리고 3월 26일 날 알래스카에서 했던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도 F-22, 그 24대씩 훈련했던 그 F-22 스텔스기들은 모두 연료통을 달고 집단 이륙 훈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정말 대북 군사 옵션을 실시한다면은, 제가 뭐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항공모함 없이, 왜냐, 항공모함이 동북아로 진입을 하면은 김정은하고 북한 인민군이 바짝 긴장을 하죠. 그러면은 바로 전시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항공모함 없이 미리 스텔스 작전 비행기들을 일본 육지에다가
특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뭐 이런 데다가 갖다 놓고 항공모함이 동북아로 오기 전에 김정은이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서 공격을 해야죠. 미군이 정말 이런 식의 작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대북 군사 옵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김정은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결렬되는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고요. 4월 11일 날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서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 물론 가서 야 비핵화 협상 좀 단계적 협상으로 가자. 대북 제재 그거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가겠죠. 그 문재인은 트럼프한테 이 뺨 맞고 오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아마 저는 김정은이 벼랑 끝에 몰리고 그리고 문재인도 몰리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이 휴전선을 좀 더 활짝 열어주고 그리고 김정은이 몰리다가 자 문재인도 정권을 잃어버리면은 이 보수 우파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휴전선을 좀 열어주고 김정은은 그런 틈을 받다가 자신이 미군에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남침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킨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끌고 막아주느냐에 따라 이 서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100명이 죽느냐, 1000명이 죽느냐, 혹은 10,000단위 이상이 희생이 되느냐, 이거는 국군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군사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방송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믿음방패TV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